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토리입니다. 말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항상 이렇게 첫 인사말을 제가 생략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안부를 좀 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죠? 예, 돈도 많이 버시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읽을 작품 게오르크 비이너의 당통의 죽음입니다. 독일극 작가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은 헤센 공국이라는 곳에 국적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 예전에 도적 때 군도 한번 읽어본 적 있었잖아요. 약간 비슷한 느낌들도 좀 나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는 슈트루문트드랑 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물론 질풍노도의 느낌과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뭔가 열혈 그런 느낌들이 많이 느껴졌었다면, 이번 이 곡에서는 혈기나 그런 것들이 별로 느껴지진 않고, 그냥 에휴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염세주의적인 모습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이번 편은 1편부터 3편까지는 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 작품을 여러분한테 강추드립니다. 근데 진짜 매번 이렇게 호들갑 떠는 것 같아서 이것도 좀 그렇기도 해요. 근데 정말 진짜 저는 여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모든 작품들이 다 강추지만 드디어 이 게오르크 비이너부터 오면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여지껏 읽지 않았던 극의 또 다른 갈래.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모든 극들은 부조리 극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리스토텔리즘의 전통에 기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극이란 말이에요. 극. 여기서 말하는 극이란 건 무대를 전제로 관객과 배우가 직접 만나서 이루어지는 극의 형태를 감안해서 쓴 희곡들을 우리들이 읽어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게오르크 비이너가 선구자이자 천재이자 아무튼 온갖 수식어를 다 붙여도 돼요. 어마무시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성취해낸 이 성과가 24살에 요절했고 24살에 요절하기 전까지 문학도도 아니야. 의학도예요. 의학도. 혹은 생명과학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연과학도예요. 이 사람이 자연과학으로 박사까지 땄어요. 그걸 박사 23살에 따고 24세 죽어요. 1년 강사생활 하다가 그 1년 강사생활 도피생활하고 같이 겹쳐서 하다가.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짧은 순간에 4편의 문학작품하고 이제 몇 편의 이제 이 수필 글들이 좀 있는데 그 4편의 문학작품이 다 천재적이었던 겁니다. 그 시대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천재적인 작품 그 사람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설명했는데 단명히 아주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나마 좀 위로가 될 텐데 그대로 묻혔어요. 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현대적 특성으로 글을 써놨기 때문에. 3편의 희곡과 1편의 단편소설을 남겨두고 이제 가셨는데 쓰고 나서는 그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문학 작업을 했던 시기가 1830년도 요때란 말이에요. 요때의 독일은 낭만주의 후기 그리고 이제 사실주의 초기 여기가 막 태동해가지고 문학판을 주름잡는 어떤 하나의 절대적인 뭐가 있었던 그런 시기가 아니라 어떤 진공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다음 예술을 이끌어갈 어떠한 우리의 예술적인 어떤 경향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이 막 난립할 때에는 서로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열리면 서로 내게 왕이라고 떠들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떤 진공 상태에 빠지죠. 그런 진공 상태 속에서 비이너는 독창적인 자신의 시각만으로 어떤 극작업을 했는데 그 극작업이 그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현대적이어서 여기서 말하는 현대적인 건 지금 우리 시대의 현대예요. 그러니까는 현대적 감성이 맞아요. 1830년대에 쓴 작품인데 지금 우리들이 읽어야 이해가 돼요. 그 당시 낭만주의 시대 때 사람들은요. 낭만주의 문학을 읽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보통의 상식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놓고 보기에 낭만주의 시대에서 사람들의 그 문학은 너무나 어렵고 지루하죠. 굉장히 길고 이 사람들의 이 정서의 선이라던가 행위의 어떤 단초라던가 심리라던가 시대도 맞지가 않아가지고 동감이 안 가보니 훨씬 많아서 그래서 고전이 어렵다고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고전이 어려운 이유는 거기에 관련된 역사학 지식도 없어서도 문제지만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정서가 지금의 우리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더 크거든요. 그런데 이 게으르고 미련한 이 사람은 미래에 살다가 타임머신 타고 그 시절로 가서 작품을 했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현대적 감성에 맞아요. 그렇게 미리 선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묻힌 겁니다. 이거를 발굴해낸 사람이 1800년대 후반 그리고 1900년대 초반으로 넘어오는 하우프트만에 의해서 발굴이 돼요. 표현주의자. 얘기 설명할 게 너무 많아. 지금 에베르 처형부터 당통 처형까지 딱 2주간의 프랑스 혁명사에 있었던 일을 다루는 아주 짤막한 서사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 2주 내에 에베르 처형과 당통 처형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면 프랑스 혁명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2주간에 있는 인물들 간의 대화 내용 속에서도 자꾸 과거를 인용해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죽여도 돼. 아, 그런 일을 얘를 죽여도 돼? 이런 논쟁들이 오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칠 수가 있어요. 그게 좀 어려웠어요. 요즘에는 50부작 사극 이런 거 잘 안 만들잖아요. 만들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고증을 잘 안 하는 추세로 가죠. 오히려 환타지성을 강조하는 추세로 가잖아요. 왜냐면은 드라마라는 게 그렇게 가면 갈수록 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빼려고 하는 추세로 가다 보니까는 지금 고증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점점 약해지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 근래에 들어있는 이 드라마 사극들이 자꾸 이 고증 관련해서 문제가 자꾸 터지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 게르그 비너는요 고증도 너무 확실해. 너무 확실해서 틀린 고증도 있어요. 게르그 비너가 당통의 죽음을 쓴 게 1830년대란 말이에요. 프랑스 혁명이 1789에 일어났다고 해서 그 혁명으로 모든 게 한꺼번에 뒤집힌 게 아니에요. 혁명 후에 정말 지루한 혁명의 과정이 있거든요. 약 10년 정도 지루하게 흘러가고 난 다음에 나폴레옹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때 있었던 일들을 프랑스 국민이 아니면 알 필요도 없고 사실 그걸 뭐 일일이 다 나같이 뭘 알아서 뭐 하겠어 뭐 이런 생각하지만 이 정치사적 맥락 역사적 맥락을 이 인류사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진짜 변곡점이란 말입니다. 여기서의 선택이 앞으로 향후에 몇백 년을 좌우해요. 그래가지고 19세기 후반에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8세기 말 19세기 초 인간들은 자유를 구가하면서 보다 자유로운 인간으로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프랑스 혁명에 가졌어. 근데 그게 나폴레옹에 의해서 물론 나폴레옹에 대한 해석은 사람들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나폴레옹에 의해서 저지되고 나폴레옹에게나마 그나마 간접 희망을 가져본 사람들도 나폴레옹이 황제 되게 하니까는 그냥 다 거기서 좌절해버리잖아요. 이게 게오르그 비너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작품이 염세적인 거예요. 희망을 이만큼 줬는데 주고 나서 되돌이켜보니까 프랑스가 그렇게 어떻게 가요? 왕정복고로 가잖아요. 과거로 돌아가요. 구체적 타파를 외치면서 그걸 타파해 보려고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지만 다 실패로 끝나고 구체적으로 돌아가요. 신성동맹에 의해서. 이걸 지켜본 그 당시의 지식인들, 문인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주 강력한 염세에 빠지겠죠. 그리고 여전히 구체제의 옹호자들은 슬며시 미소를 지었던 시대. 그렇게 포각과 탄압이 다시 정당화되었던 시대. 그 시대에 비히너가 문학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열만 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정보가 가고 있는 건 맞죠? 열만 내고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1부는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작정하고 당통의 죽음과 더불어서 게오르그 비히너가 위대한 천재인 건 맞지만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하고 나서 당통의 죽음을 읽어드리면 그러니까 역사적 고증을 철저하게 한 나머지 역사적 고증에 실패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뚝이가 정리하는 프랑스 혁명사 요거로 1부의 후반부를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프랑스 혁명사. 우리 도토레님은 프랑스 혁명사 하면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민중들이 일어나서 그 노래 부르면서 그 삼색기 지금의 프랑스 국기가 된 그 빨강, 하양, 파랑 그 네, 좋습니다. 그러고요. 기요틴으로 막 기요틴 좋고요. 또 뭐 앙뚜아네트 뭐 빵이 없으면 뭐 케이크를 먹으라 뭐였지? 네, 굴하죠. 네. 네, 그리고요. 루이 16세 그리고 혁명을 이끌었던 3명 마라랑 당통이랑 로베스피에르. 네, 좋습니다. 그러고요. 지롱드파, 뭐 에베르파, 뭐 자코뱅파
뭐 당통파 뭐 이렇게 파벌도 이렇게 그때 좌파 우파 그런 얘기들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아우, 좋습니다. 그러고요. 프랑스 혁명사는 그때 당시에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인들과 모든 이 권력자들이 다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던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논평과 저서와 역사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술한 사람의 정치적 입장까지 고려해서 그 역사서를 봐야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보여요. 이래가지고 이게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이거를 다 품어내서 어떻게 설명하겠다는 이거 자체가 오만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말뚝이는 어떤 입장에서 지금 먼저 풀어드릴 거냐면, 게오르그 비이너가 제목을 뭘로 지었어요? 당통의 죽음이라고 썼어요. 물론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제목이 당통의 죽음이라고 해서 비이너가 당통의 입장에서 그걸 썼겠어? 읽어보면은 그냥 어떤 일반적 정치적인 것에 대한 환멸이기 때문에 당통을 옹호했다고 볼 수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의견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게오르그 비이너가 이걸 작품을 창작할 당시, 그리고 죽을 당시가 1830년도이기 때문에 1830년 이전에 나왔던 역사서들을 참고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새롭게 발견된 것들까지 포함해서 우리들은 그 역사를 좀 더 이 교차 검증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그 후대로 올수록 더 조밀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밝혀진 역사서에 따르면 게오르그 비이너도 오해했던 지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정보는 게오르그 비이너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 나왔던 자료들을 참고해서 쓴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게오르그 비이너가 쓴 당통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게오르그 비이너 이전 시점에 나와 있던 저작들만 가지고 이해를 해야지 이게 더 정확하게 보여야죠.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희곡 콘텐츠에 이 관련이 될 만한 소스들을 중점으로 있었던 사건과 사유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5년 역사를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당통이 죽고 나서 바로 몇 달 뒤에 죽거든요, 로베스피에르도. 그 다음에 총재정부 넘어가고 총재정부 5년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나폴레옹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나폴레옹이 들어오기 전까지를 혁명이 끝났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나폴레옹 초반기까지를 혁명의 연장선으로 볼 것이냐, 이것도 역사사마다 다르고. 이렇게 지금 이 수많은 주장들이 서로 난립하고 있는 문제가 이 프랑스 혁명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거 당통의 죽음을 읽으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비이너는 당통의 죽음으로써 혁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신 쪽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로베스피에르가 죽음으로써 비로소 혁명적인 동력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일단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갑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아까 다 단어 외우신 걸로 다 내뱉어졌으니까 이제 갑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전사 이런 거 잠깐 살펴보는 게 좋겠죠. 루이 14세 태양왕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죠? 얼마나 위대해가지고 프랑스가 날로 발전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부국강병한 상태로 절대한 걸 기초로 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황금기와 함께 문학이 번성했던 그 신구연주의와 대변되는 그 위대한 프랑스 루이 14세 때, 그때 그렇게 나라가 부국강병해지니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었겠어요. 인구가 진짜 루이 14세 때부터 혁명 전까지 가면은 거의 1000명 수준으로 넘어요. 인구 증가만으로 이미 그 나라가 부국강병해졌다는 걸 일단 첫 번째 증명이 되죠. 그리고 그 부국강병해지는 와중에 이제 부르주아 등장하고 생산량 늘어나고 뭐 계속 성장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 돈 전에 유례 없을 프랑스. 이게 루이 14세 시대고 루이 15세까지만 해도 그나마 괜찮았어. 그런데 루이 14세가 죽고 루이 15세가 즉위 하면서부터 절대로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프랑스가 루이 15세 때부터 슬금슬금 사치가 생기기 시작하죠. 왕족과 귀족을 중심으로 사치와 향락이 심해지기 시작하고, 부르주아가 성장하면서 이때부터 슬금슬금 이미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귀족들이 영유하고 있다. 자, 이런 개념도 중요한데, 영유란 개념이 위에요, 소유란 개념이 위에요? 소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니까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저랑. 전 이런 표현 없어요. 영유가 훨씬 더 상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는 귀족들은 저거 내 토지야라는 소유란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유가 더 하위 개념이에요. 소유란 개념은요, 법적으로 인정될 때만 소유라는 개념을 써요. 내가 합당하게 뭐 돈을 주고 샀든 빚으로 받았든 뭘 했든 그것이 문서로 존재할 때 얘의 소유다라고 얘기해요. 영유는 뭐냐면 신이 그냥 그렇게 준 거예요. 이 땅은 네 땅이야 라고 신이 인정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법의 문서고 뭐고 이런 거 아무짝에 상관없는 거야. 그게 귀족과 왕권의 사회예요. 당연히 자기 거. 왜? 신이 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인식이 깨져나가는 과정이 혁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당시 귀족들에게 이 민중과 혁명 세력이 이것을 뒤집으면서 얘네 것을 그거 신이 니들한테 준 거 아니라니까? 라고 하면서 이걸 빼들려고 들어올 때 이걸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개념인 겁니다. 소유란 개념은. 아무튼 이런 와중에 귀족이 자기네들 사치와 향량을 부려야겠으니 슬금슬금 자기가 영유로 하고 있던 것들을 돈을 긁어모은 부라주아들 있죠. 얘네들한테 팔기 시작했어요. 이미 루이 14세 후기부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루이 15세 때 훨씬 더 가중되고요. 그리고 루이 16세에 오게 되면은 거의 귀족이 영유하고 있던 영토의 절반 이상이 부르주아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는 와중에 부르주아들은 생산수단 다 틀어졌잖아요. 생산수단이 정확히 얘기하면 돈 있는 부르주아들한테로 다 재편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귀족들은 결국에 이 부르주아 입장에서 보면 개 빈털털이야. 신의 권리만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실질적인 사치와 향락은 귀족층과 그 왕족층이 다 부리고 있는데 우리들은 근면하고 근금하고 막 이렇게 이래가지고 조금씩 한 푼 두 푼 해가지고 귀족 땅 사들이고 뭐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바시다스를 일구고 막 이러면서 이 나라의 생산수단은 다 우리가 지탱하고 있는데 소비는 왕족과 귀족만 해. 이런 의식들이 전도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루이 16세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민중들의 불만이 슬금슬금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두 개예요. 일단 시민의 의식이 성숙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수준의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혁명 못해요. 프랑스 혁명이 왜 프랑스에서 혁명이 가능했느냐 이거를 연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유럽 대륙에. 대표적인 사람이 알렉시 드 토크빌이에요. 토크빌이 앙시엠 레진과 이제 그 프랑스 혁명이라는 책을 노년에 쓰시거든요. 거기서 이것을 추적을 하셔가지고 왜 프랑스에서밖에 일어날 수가 없었느냐, 이 혁명 과정이. 물론 이전에 미국 독립혁명도 있지만 미국 독립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하기 위한 전쟁이지. 그런데 아무튼 그것도 그 나름대로 충실한 이유가 있지만 프랑스 혁명만 놓고 보면 인종 차원에서의 정치혁명과 이 신분체계 혁명이라는 것이 이때 당시 프랑스에서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토크벨의 그 책을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부동산 문제를 가장 크게 잡아요. 이렇게 회고해요. 그 당시에 유럽 화폐의 절반 이상을 프랑스의 부르주아들이 갖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충분한 생산수단을 가지고 충분히 성숙한 인간들로 재편된 하위 계층이 많아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 윗사람들은 아무것도 없고 무능한 것 같고 맨날 쳐노는 것만 같고 색만 밝히는 것 같고 하여튼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놈들이 내 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자신의 광범위한 재산을 들고 혁명을 시작한다 이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통치 체제의 무슨 신분계의 무슨 그리고 그런 부르주아들을 이 독려하고 지적 자극을 했던 사람들이 이 시대에 다 태어나지 않습니까? 루소. 볼테르, 디드로 다 이런 사람들이 이때 사람들이에요. 이런 와중에 그런 어떤 이 계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30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더 이상 못 버틴 거죠. 가장 결정타는 뭐예요? 루이 16세 시대에 와가지고 그렇게 얘네들이 사치향량을 부리면서 이미 빚이 15리브르인가 이 정도 수준으로 쌓여 있었어요. 그 쌓여 있는 와중에 미국 독립혁명에 얘네들이 그 군사 파병 보내지 않습니까? 파병 보낸 이유도 영국과의 그 왕족 간의 그 치열인 그 질투 싸움 같은 거예요. 자존심 싸움 같은 것 때문에 프랑스가 미국 지원하는 독립, 그래서 라파에트가 여기서 이제 유명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그때 빚이 더 불어.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왕족과 귀족이 지들끼리의 어떤 이 자존심 싸움 이런 것 때문에 굳고 빚을 늘려간다는 이 현상을 사람들이 다 알아. 심지어 요 시기에 걸쳐가지고 흉자까지 들어요. 몇 년간 이 기근이 오거든요. 이때 이제 고가가 엄청 상승한단 말이에요. 고가가 상승해가지고 빵값이 올라가. 빵값이 올라가가지고 일반 도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의 88%가 빵값으로 나왔대요. 이런 수준으로 가는데 전쟁 파병하면서 국고 비수도 늘리고 빵값은 안 시키려고 그러고 이런 게 계속 이제 중첩돼 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불만이 빵 터진 거죠. 곳곳에서 막 상소문화 올라오고 난리 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심각해지는 와중인데 루이 16세는 뭐?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루이 16세를 그때 당시에 귀족층이고 하층민이고 욕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는 너무나 무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칸양만 다니고 방에서 열쇠만 깎아. 국정은 자기 그냥 그 4명의 대신들한테만 그냥 계속 맡기고 이 총리한테만 맡겨놓고 상황을 살피질 않아. 계속 그래서 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때 당시에 재무총감이 4번인가 바뀌어가지고 티르고 재무총감이 지금 국고빚 너무 심각하다고. 이거 어떻게 빨리 해결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잘리고. 그래가지고 뭐 네케른가? 라는 사람이 2번째로 들어오는데 네케르는 자기 돈 좀 투입하고 억지로 이 회계장부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외국에서 돈을 더 빌리는 식으로 이거를 국민들로 막 속이고 이러한 게 계속 중첩된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 네케르 후임으로 칼로린가라는 애가 오는데 칼로린가라는 애가 드디어 이제 문제가 심각하니 빨리 프랑스 전역에 있는 귀족들과 이 대표자들 모아가지고 우리 사정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 빚 문제 빨리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이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부에는 아니지만 지역 대표자들을 쭉 모아놓고 거기서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요. 우리 지금 재정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태까지 귀족과 왕족한테 제공되어 있던 이 면책특권 그리고 면세특권 이거를 없애서 빨리 이 국고를 빚낸 거 메꾸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진짜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 칼론이라는 놈도 지가 정당한 놈은 아니었어요. 이를 헤쳐먹는 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왕족과 귀족 층애들한테 공격받아가지고 바로 사임당해요. 그래가지고 브리엔이라는 애가 들어왔는데 얘는 또 마리 앙투아네트가 추천한 애라 가지고 그냥 왕족 눈치만 보면서 그냥 그걸 지연만 시켜.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들과 이 귀족들과 이 30분 이 대표자들이 이제 달아오르니까 계속 압박을 하니까는 결국에 그 네케리를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해결해보자. 그래가지고 드디어 혁명의 제1서막 3부의 소집이 시작이 됩니다. 대표자들 선출해가지고 이제 이게 모이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 밝혀요. 중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 30분 대표자들로 온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제일 첫 번째로 빡이 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루이 16세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무능했는지가 이런 데서 드러나는데 이렇게 자기네들 사치와 향력을 고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에서 선거를 했으면 안 됐던 거였어요. 지방에서 이제 제 30분으로 있었던 대표자들은 평생 베르사유 궁전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그냥 근면선신하게 일하는 부르주아들이에요. 세금 우리들한테만 걷어. 그런데 지금 나라에 큰일이 났다고 해가지고 전 국민의 총회를 모으겠다고 불러 모은 공간이 베르사유 궁전인데 거기가 너무나 호화스러운 거야.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30분들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빡이 치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가장 호화스러운 베르사유 궁전에서 할 게 아니라 어디 허름한 데서 해야 이 그림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튼 근데 여기서 또 이 네케르가 지금 이 국가의 문제를 얘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 4시간 넘도록 그냥 회계장부 숫자만 계속 읽어대고 있고 그리고 국채가 있는데 그거 별 문제 아니고 해결할 수 있고 근데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꾸 치연시켜. 이러니까 사람들이 빡이 치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막 하는데도 왕과 이 얘네들은 미적미적대. 아무 해결도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에 뭐 테리스코트 사약이니 뭐니 하면서 이제 얘네들 못 믿겠다. 일단 격리시켜라고 하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뭉쳐가지고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무언가 성과를 내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자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겠다. 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1신분부터 30신분까지 싸그리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헌법 제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소문들이 파리 주변에 먼저 퍼지다 보니까는 이제 더 이상 이 국가를 믿을 수 없어라는 분위기가 이 전 민중한테 확산되기 시작했겠죠. 그래가지고 각각 프랑스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꼬민들을 형성합니다. 제일 유명한 게 파리 꼬민이죠. 파리 꼬민이 결국에 이제 이 자코뱅 여기와 이제 같이 엮여 들어가면서 혁명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해 나가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데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테니스코트 생각하고 뭐 하고 한다고 한들 왕과 딜하고 이러려면은 시간이 길게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들은 다 돈이 있는 부르주아들이야. 그러니까 민중들은 당장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스티유 합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리 꼬민이 이 바스티유를 함락하러 가는 겁니다. 못 버티고. 민중에 의한 첫 번째 반란이 바스티유 함락이기 때문에 1789 7월 14일 날 민중들이 바스티유를 함락하면서 이제 드디어 혁명의 1서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을 이해하시기가 왜 힘드냐면 그때 당시에 3신분 체계가 이제 형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1신분 체계가 이제 사제, 왕족, 그리고 정당한 세습 귀족.
그리고 이 신분이 세습 귀족이긴 하지만 둘째, 셋째 애들 마지막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은 다 3신분이에요. 그런데 피라미드를 이렇게만 이해하셔야 될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도 좌우가 갈려요. 왕족 층 내에서도 부유한 왕족이 있고 거지 같은 왕족이 있어요. 1신분 사제 내에서도 연간 수입이 막 2억 1입으로 이상 가는 최고위 성직자가 있는 반면에 정말 청렴결백하게 살던 성직자는 1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연수입이 600리브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놓고 봐도 이미 이 경제체제 모순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신분 내에서도 입장이 갈려. 신분 내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계급 간의 이익도 갈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민중에서도 어떻게든 돈 많은 놈한테 들러붙어 먹어가지고 살아남으려는 제3신분 계급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반대로 1신분 계급이라고 할지라도 청렴결백하고 이 사회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를 진단하고 이런 사람들은 3신분의 가난한 민중 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는 어느 입장에서 이 혁명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 설명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총체적으로 이해하기가. 그래서 바스티유 함락이 시작을 하면서 혁명 이제 가서 이제 국가권력이 이제 마비되기 시작했어요. 마비되기 시작하면서 이때 나오는 게 이제 국민의회잖아요. 왕을 못 믿겠으니까 입법권은 우리가 알아서 세우겠다. 헌법 우리가 알아서 세울 테니까는 이제부터 모든 신분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국민의회를 만들자. 라고 해가지고 우리들이 입법해서 올리면 왕 너는 yes or no만 해. 거부권만 줄게. 이게 혁명이 지려진 첫 번째 실수입니다. 이때 그냥 아예 그냥 뺏어버렸어야 되는데. 왕한테 거부권을 줬어요. 왕이 아니라고 하면은 다시 입법해서 올려야 되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루하게 또 흘러가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요때 이제 입법부가 분리되고 왕의 거부권은 살아있지만 이제 입법부는 이제 이 국민 대표들에 의해서 이제 입법이 형성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헌법 제정하게 되는 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나서 그래도 이 사회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꼬민들은 자체적으로 형성돼 나가고 있고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의회 밖에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가난한 파리 꼬민들이나 혹은 이 민중들, 농민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이 적극적으로 이 사회의 변혁과 소식을 전하려는 선동가들이 이때 당시에 같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미 꼬르들리에 클럽이라고 하는 것과 자코벤 요 애들이 등장을 해요. 이때는 아니지만 1789년 이후에 1790년에 가면 의회 밖에 가장 큰 시민 세력이 3개가 형성이 되는데 헌법의 밭, 1789년 협회, 입헌 왕정 클럽 3가지 클럽으로 이 시민사회가 나뉘어요. 입헌 왕정 클럽이 입헌 군주제를 옹립하려는 보수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이제 왕족과 귀족과 이런 애들이 많이 속해 있겠죠. 그리고 헌법의 것이 나중에 자코뱅으로 바뀌게 되는데 민중편에서 다할업자 그리고 마지막 1789년 협회 얘네들은 이제 중도파 미국 독립혁명에 갔다 왔던 애들이라던가 혹은 어느 쪽인지 아직 난 모르겠어 좀 대기 타볼래 라고 하는 애들이 여기 다 모여 있었는데 여기에 대표주자가 라파에트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밖에서 이제 광범위하게 선동 세력들과 중립기업 박는 애들과 왕당파 이렇게 해서 그 정치 지형을 갖고 이게 가는 와중에 1790년 8월에 이렇게 각자의 이익을 가지고 산발적으로 봉기를 하다 보니까는 봉기하는 이유도 얼마나 가지각색이겠어요. 곳곳에서 이제 왕당파에 반대를 하면서 이제 막 지역 봉기들이 일어나는데 이 중에 몇몇 봉기를 라파에트가 너무 강경하게 진압해버립니다. 사상자가 나요. 그래가지고 요 라파에트가 이 사상자를 낸 요 사건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요 희곡에서 읽어야 할 주요한 문인들 바로 꼬르들리에 클럽이 이때 등장을 합니다.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club des cordeliers. 꼬르들리에 클럽 초창기 멤버가 마라, 방통, 까미유, 에베르, 모모로, 데글랑틴 이 사람들이 이 꼬르들리에 클럽이라는 걸 결성을 하면서 물론 자코뱅 내부에도 이제 발을 다 걸쳐놓고 있는 클럽이었지만 클럽을 하면서 강력하게 규탄하기 시작합니다. 라파에트 끌어내리라고 강력하게 규탄하기 시작하니까는 이때 당시에 왕은 자기 몸이 붙어있긴 하지만 왕당파는 너무나 강력하게 왕권을 수호하자는 쪽으로 돼 있으니까 오히려 자기한테 더 불리해. 오히려 왕을 강력하게 수호하지 않고 중도를 지키고 있는 라파에트가 오히려 자기의 방패막이었거든요. 근데 라파에트를 끌어내리려고 하니까는 이제 왕은 여기서 이제 애가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도주를 계획합니다. 왕이 도주하다 잡히잖아요. 시민들이 얘를 다시 감금해가지고 이제 왕을 인질로 삼는 두 번째 혁명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점점 민중은 누구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왕당파는 당연히 이제 뭐
이제 쟤네들은 방법 없는 애들이고 중도파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놈들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쌍킬로트들, 여기서 이제 쌍킬로트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쌍킬로트들이 왕을 인질로 잡고 강력하게 국민의회로 쳐들어가가지고 국민의회에 있는 사람들을 싹 다 몰아내고 이거를 뭘로 바꿔요? 국민공회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희곡 내에 있는 당통, 까미오, 데물랭, 뭐 에로드, 세셸 이런 사람들이 다 국민공회 의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국민의회와 국민공회는 다릅니다. 국민의회는 3부회 때부터 해가지고 초반부에 이제 이걸 국민의회라고 부르자라고 하면서 이제 설립했던 기관인 거고, 이 국민의회 내에는 이미 중도파, 왕당파, 그리고 혁명파, 요 세 가지 이 대립구도가 있었는데, 중도파가 그 라파에트가 그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밀려나요. 파리 꼬민의 쌍킬로트들에 의해서 밀려나가지고 얘네들이 이름을 국민공회로 바꾸거든요. 국민공회로 만들고 나서 지금 우리들의 이 혁명의 주역들이 되는 이 사람들이 30도 안 된 나이에 대규모 이제 물갈이를 시작하는 거죠. 대의원으로 싹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바깥에 시민 세력이나 언론인, 변호사 이런 걸로만 있다가 요 국민공회로 이제 그 파리 꼬민에 의해서 국민의회를 싹 한번 갈아엎는 요때 당통, 까미오, 데물랭, 데글랑틴, 뭐 로베스피에르, 생주시트 이런 애들 다, 그런 애들이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싹 다 대의원으로 몰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이렇게 초창기에는 다 뜻을 함께하던 동료였어요. 애당초 자기네 사상과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있는 집단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슬퍼지죠. 이제부터 이제 들어갔는데, 요 때를 전후로 해가지고 왕은 자기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렸잖아요. 언제 죽을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자꾸 이 마리 앙토네트가 오스트리아에서 온 왕비잖아요. 그러니까 앙토네트 오빠인 레오폴드 2세한테 나 좀 구원해달라고 계속 연락을 보내요. 몰래. 왕의 작전에 성공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감시의 눈을 놓치질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밝혀내가지고 레오폴드 2세가 안 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왕당파나 이 중도파 입장에서 보기에는 과격한 혁명파가 정말 다 뒤집어 엎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니까 결국에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이제 지들끼리 이제 합심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스트리아 왕국의 레오폴트 2세, 그리고 이제 프로이센 왕국의 비렐름 2세. 얘네 둘이 공동 설명을 발표해요. 이 필리츠 공동 성명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전에는 왕이 이제 도주를 발해서 레오폴트 2세한테 좀 도와달라고 할 때는, 그때는 무서워서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필리츠 공동 성명에 뭐라고 발표하냐면, 우리가 공동 연합으로 프랑스 너네들 쪽에 군사 행동을 개시를 할 건데, 그 군사 행동을 왕권과 그 귀족층은 용인해 주길 바란다라는 이런 식의 공동 성명인 거예요. 이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이 건을 두고 프랑스 내에서도 이 혁명 세력이 드디어 이제 갈라서기 시작합니다. 요 전에 설명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국민의회가 들어갔을 때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이 구체제, 앙시엔 레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이뤄나가자는 쪽도 있었고, 개혁은 절대 안 된다는 쪽도 있었고, 어쨌든 왕당파와 중도파 애들이 이전의 구체제적 관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측과 국민의회 내에서도 아니다, 강력하게 혁명해야 된다라는 이 측으로 계속 싸우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 공동성명과 왕의 도주 사건, 요게 연달아 빠박 터지고 나니까는 이제 모든 이 프랑스의 민중들을 이제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무조건 전쟁이다. 쳐들어오려면 쳐들어와. 왕당파 니네 이거 합심하는 이 국민의회 니네들 어떻게 다 보자. 이렇게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혁명 세력 내에서도 이때부터 이제 분화가 슬금슬금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런 거예요. 어느 나라나 이건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큰 역사적 순으로 놓고 보면은 조금씩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현 시대 속에, 동시대 속에 같이 살면은 이 큰 흐름을 담지하지 못하고 효험을 못 느끼냐면 계속 분열해 나가거든요. 한때 같은 뜻을 품고 한 덩어리 속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주도적인 권력을 잡아가지고 이 층을 형성하게 되고 나면은 그 안에서 또 무언가의 지들끼리의 이익이라던가 이전에 밀려났던 세력들의 이간계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때는 더욱더 혼란한 시기잖아요.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 보세요. 그들 내의 속사정 내에는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여전히 왕권 국가예요.
파리에서 저런 민중혁명이 일어나면은 자기네 나라에서도 그런 민중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이제 슬금슬금 들기 시작했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민중의 이 혁명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걔네들이 그런 속내를 내비치진 않지만, 근데 필리츠 공동성명을 보면은 그게 느껴지시죠? 이런 외부적인 요인, 이런 것까지 막 껴들어가지고 지속적인 스파이 공작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권력층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얘네들이 또 그 안에서 또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혁명의 과정이 점점 지루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건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공동성명 발표가 나니까 이제 무조건 전쟁이다라고 가고, 이제 드디어 요 시기쯤에서 이제 1791년 첫 번째 헌법이 개정이 됩니다. 요때 우리 희곡에 등장하는 모든 주역 인물들이 혁명파, 즉 자코뱅파라는 이름으로 대거 대의원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당통, 마라, 데글랑틴, 에베르, 모모로 뭐 이런 사람들 다 드디어 이 사람들이 이름이 이 프랑스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싹 다 몰려 들어가고, 근데 이게 몰려 들어갔는데도 얘네들이 이 혁명파 내에서 이제 또 보수화된다고 하잖아요. 혁명을 이전까지는 지지했는데 이미 부르주아로서 이 프랑스의 대규모의 귀족이라던가 왕족들이 갖고 있던 것들을 자기들 수중으로 빨아들인 애들. 얘네들은 다시 이제 지네들 사유재산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보수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전히 이 무산계급과 혹은 진정한 혁명, 진정한 자유를 쟁취할 때까지는 무조건 혁명이다. 약간 조금 더 관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이 혁명의 주역들, 이 사람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갈려요. 자코뱅파와. 자코뱅파 내외 일부도 갈리고, 왕당파랑 중도에서 있었던 애들이 이제 그 세가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걔네들 세는 여전히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표가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국민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꿍짝꿍짝 해가지고 뭔 짓거리를 하냐면 능동시민하고 수동시민을 나눕니다. Citoyen actif. Citoyen passif. 자유를 쟁취해서 모두 다 평등한 시민이 됐는데 모두 다 평등한 시민이 아니야. 능동시민, 수동시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동시민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금을 낼 수 없는 수동시민은 투표권이 없는 이런 법 제정을 만들어버립니다. 이러면서 회양파라는 이 당파가 나와요. 그래서 이 회양파는 혁명 세력에 같이 가담하고 있던 놈들이었는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부르주아층이었겠죠. 얘네들은 지들의 사유재산을 지키고 싶으니까 투표권을 주기 싫은 거야, 모든 국민한테. 그래가지고 회양파라는 이름을 갈려나가서 지들이 밀어냈던 왕당파하고 중도파하고 다시 힘에서 라파이트가 이제 여기 속합니다. 이 회양파에.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들끼리 파를 또 만들어버리고, 이런 같은 것들 이러면서 짜증나는 사람들은 이 자식들이 지금 혁명 단계에 지금 또 지들이 또 이익 챙겨 먹으려고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코맹파 이쪽에 있는 애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혁명의 주역들, 뭐 당통, 에베르 이런 사람들, 아직까지는 동료였던 로베스피에르나 생지스나 얘네들이 다 아직 이제 자코맹파로 이제 얘들하고 나를 세우기 시작해요. 이렇게 혁명 세력이 갈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갈려나가요. 그 끝이 우리가 오늘 읽을 당통의 죽음의 마지막 내용인 거죠. 이런 와중에 드디어 이제 연합국에서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국외적으로도 힘들고 국내적으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민중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혁명을 1789년부터 이제 바스틸 함락하면서 빨리 바뀌길 바라는데 여전히 2년이 지난 시점 후에도 사정이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뭐 우리들의 자유를 쟁취하고 뭔가 현실적 여건을 바꾸라고 했는데도 그런 거 없이 정치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로 이제 외부 정쟁,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 얘네들 연합국하고 전쟁도 있고, 또 그것 이전에 또 뭐 있었냐면 프로방스 백작, 루이 16세의 이제 그 동생 있잖아요. 프로방스 백작이 또 왕권파하고 이렇게 또 합심해가지고 저기 어디 총구석에서 또 반란도 일으키고 막 이렇게 진짜 막 일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였어요. 내부적으로 구체제 세력 있는 애들도 쳐내야 되고, 외부에 있는 나라에 쳐내야 되는 전쟁을 해야 되고, 이래서 계속 수세에 밀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국경선에서 간신히 지켜내고 있는데 조금씩 밀려 들어오는 이러한 형국이었어요. 그러한 형국이니까 혁명 세력이라고 얘네들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선 이 전쟁에서 일단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전쟁에서 지면 자기네들은 싸구려 장면이잖아. 그러니까는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이제. 자코뱅당원들이.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첫 번째 자코뱅당의 제일 거두였던 사람이 마라랑 당통이에요. 당통이 이 국민공회를 세우면서 드디어 이제 이전에 왕한테 거부권을 주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폐양파가 헛짓거리를 하니까 열받아서 얘네를 밀어냈잖아요. 이거 밀어내면서 왕한테 그 거부권을 뺏어버렸거든요.
이제 국회에서 입법만 해서 제정만 되면 이제 실행할 수만 있는 거예요. 물론 왕은 그 거부권을 폐지한다는 그걸 또 거부했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밀어내고 이때 당시에 법무장관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당통입니다. 그리고 이 자코뱅 당원의 제일 큰 거두는 마라. 이렇게 이제 짝이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 희곡 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구월학살이가 이때 나오게 되는 건데, 외국과의 전쟁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부를 결속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혁명에 좀 주저하는 세력들이었던가, 여전히 왕당파 세력들, 이런 귀족 세력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광범위하게 잡아가지고 쳐넣은 상태였거든요, 감옥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마라가 이제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동의 왕이잖아요. 내부의 적을 완벽하게 숙청하지 않고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격렬하게 아주 강렬한 언어로 이 모든 민중들한테 신문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민중들의 여론을 얻어서 9월 학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라가 주도해서 일어난 9월 학살인데, 우리 희곡을 보면 나중에 제가 풀어드리면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할 거지만 당통이 여기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묘사를 해뒀어요, 비인원은.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역사적인 사료로 놓고 보면은 이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당통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안에 잡혀있던 이 왕당파라던가 반혁명 분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처단하려면 그래도 정식 재판을 회부하고 이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약식 판결로 그냥 빨리빨리 다 처단을 했거든요. 이 9월 학살 때. 어마무시하게 처형합니다. 이때 처형당한 사람이 약 1100명에서 1400명. 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당통이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갖다가도 이제 역사학자들이 서로 이제 이견이 좀 있는 거예요. 비인원은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겠죠. 알고 묵인했다. 알고 묵인했다라는 쪽으로 하되 거기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통의 죽음이라는 희곡을 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것 이외에 다른 역사가들한테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아니다. 당통이 적극적으로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주도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역사의 이면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때 대규모의 9월 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왕당파가 이 관련하기 시작해요. 이 결정을 때문에 태양파도 물러났잖아요. 근데 요 남아있는 자코뱅 세력 내에서 또 분화가 일어납니다. 이 9월 학살 때문에. 이렇게까지 죽일 필요가 있냐? 라는 분화가 또 일어나요. 여기서 갈려나간 세력이 지롱드파와 산악파로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지롱드파랑 산악파로 갈리는 이 와정 중에까지도 여전히 우리 희곡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이 산악파 소속으로, 그리고 꼬르드리의 클럽의 일환으로 계속 같은 혁명 동지예요. 그래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롱드파는 이 9월 학살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혁명 동지를 못 있겠어, 손절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같은 혁명이라는 이름을 목표로 그 동지로 뜻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고 싶어가지고 혁명을 일으켰다는 열망은 이만큼 있었는데 스터디할 자료가 없으니 이견 충돌이나 이런 거 조정하는 게 이런 것들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지금에서 보기에 지뢰를 보이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정말 막막했을 거라고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때 지롱드파가 갈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9월 학살 때문에도 갈려나갔지만 또 정치적인 이유로 갈라선 또 이유는 여전히 또 이상해져요. 그러니까는 이 전에 있었던 또 패양파랑 싸울 때 이 혁명 세력에 함께 동지로 있었을 때에는 능동시민, 수동시민 여건 때문에 갈라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또 갈라설 때는 국회 내부 토의를 통해 가지고 사유재산 인정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유재산을 이제 이렇게 자꾸 침해하려는 저 과격 혁명파들하고 손을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갈라져 나간 게 지룡도파거든요. 그러니까는 또 그 사이에 또 지룡도파로 갈려나간 애들은 또 그 사이에서 사유재산을 좀 축적 좀 했나 봐요. 사유재산이라는 게 이런 면에서 좀 무서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섭다기보단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분기점이니까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산악파, 이제 완전 강경한 파들만 남은 거죠. 쟤들도 부르주아가 되더니 이전에 있었던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소리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또 갈리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역사서를 보시면 요때 당시 시점부터 해가지고 산악파를 아주 극악한 놈들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닌 것들도 있어요. 왜냐?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애들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있었던 모든 이념들, 관념들, 해석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악독한 놈으로 묘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자기 정당성이 서니까.
그래, 요거보다 좀 후의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얘기도 요맘때쯤에 나오기 시작해요. 지롱드파는 자유민주 그리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정상적인 현대인, 요 스탠스를 가져가고 싶으니까 지롱드파를 옹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 역사적 배경을 놓고 보면은 혁명은 지금 진행 중인 단계고, 그 안에서 자기의 이득을 주장하는 어떤 이러한 흐름으로 아직 흘러가서는 안 되는 때란 말이죠. 근데 이때 이런 주장을 시작을 한 거예요, 지롱도파가. 그리고 정확히 나중에 다 사료로 밝혀진 내용이긴 합니다만, 당통은 산악파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지롱도파랑 계속 밀정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유재산을 광범위하게 축적해 나가기 시작해요.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또 갈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스는 지롱드, 그리고 진보는 이제 산악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롱드는 지들이 진보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쪽 산악파 애들은 완전 과격분자애들인 거겠죠. 근데 민중은 여전히 산악파를 지지하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왜? 민중은 대부분 다 무상계급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산악파가 주장했던 이념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뤄낼 수 없는 이념이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사유재산 인정한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롱도파가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쟤네들한테 공산주의라는 이미지가 자꾸 더 씌워지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산악파가 주장했던 거는 공산주의를 지향한 게 아니라,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으려면은 그 사람이 최소한의 생계수단, 최소한의 생산수단을 가질 수 있을 때 자유가 획득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산악파거든요. 이거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생쥐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관련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와중에 드디어 산악파 입장에서 기쁜 소식, 발미의 전투에서 승전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연합국과의 전쟁에서 드디어 첫 승리를 거둬요. 그러니까 이제 국외적으로도 조금 이제 안정을 시킬 수 있는 이 승전보가 들어온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지롱드는 오씨 이게 약간 또 위축되기 시작하겠죠. 그런 와중에서 또 산악파 애들이 더 덩치가 커지게 되는 이러한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발미 전투에서 그 외부 연합군이 한번 지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유럽 전역에 이제 그러한 기조들이 있죠. 이렇게 뒤집히고 나면은 이 역사의 후레바퀴를 멈출 수가 없다라는 기득권 계층들이 이제 슬슬 공포심을 좀 가져가기 시작했겠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국민공회가 여전히 산악파 주도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공회 대의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부르주아, 법조인, 상공인, 이렇게 좀 사유재산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대의원이에요.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대의원은 극히 소수였어요. 그러니까는 산악파가 또 그 안에서 또 보수화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해서 또 혁명이 또 지지부진해져 가기 시작해요. 이 와중에 이제 여전히 왕을 감금해 놓은 상태였는데, 이게 감옥에 감금해 놓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궁궁해 놓은 상태인 거죠. 이때 왕이 여전히 자기 그 왕실 근위병 보조 비용 같은 게 좀 왕한테 그래도 좀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 비용을 갖다가 이제 여전히 이제 좀 뭔가 그 꿍꿍이 짓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제 밀고가 탁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 왕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왕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없다. 그냥 처형하자. 이러한 의견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이제 지롱도파가 안 돼. 야, 왕을 처형하다니. 요즘 무슨 말이야. 왕은 불가침이므로 재판 자체가 불가능해. 왕을 어떻게 처형하려고 그래? 이렇게 지롱도파가 입장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산악파 이쪽 사람들에 있어서 특히 생쥐스트가 no. 더 이상 쟤는 왕이 아니야. 쟤는 루이 16세가 아니라 루이 카페야. 그냥 프랑스 시민 중에 하나다. 죄를 지었으면 재판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생쥐스트가 이때부터 조금씩 이제 자신의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해요. 사실 이 프랑스 역사 쭉 공부하다 보면 로베스피에르보다 생쥐스트가 더 무서워요. 훨씬 더 과격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과격한 말을 이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말로 잘 포장해서 그렇지 내용 자체는 훨씬 더 과격합니다. 생쥐스트가. 얘를 재판대에 세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의견을 확 몰아세워서 드디어 이제 1793년 1월 20일 날 왕을 재판대에 세워서 사형을 언도하게 하고, 루이 16세가 단오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이 왕의 처형을 계기로 드디어 산악파는 지롱드파를 잡아먹을 수 있는 이 단서도 쥐게 되는 거죠. 그럼 명분을 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왜? 지롱드파가 왕의 처형에 반대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롱드파의 몰락으로 이제 넘어가요. 발미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제 여러 국지전에서 계속 승리를 계속 구가하거든요. 유럽 여러 나라들하고 프랑스는 이제 계속 교전 상태. 이제 프랑스와 외교도 점점 더 끊어나가고
쟤네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반란이 일어난다. 이러면서 저 얘기도 끊어나가고 막 이렇게 흘러가는 와중에 또 국지전은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국내전도 계속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는 산악파가 좀 국내에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기 시작해요. 혁명은 지지부진해져가고 계속 전쟁만 하고 있고 내부 사정을 안 바꾸니까는 산악파한테서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것인가? 이러한 여론들이 막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를 계기로 자코뱅이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공포 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정권을 잡고 자신들이 원하는 이상국가, 민주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발에 채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얘네들 정리하기 위해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그들한테 피를 주는 거거든요. 밥을 줄 수 없으면 피를 보여줘라. 이걸 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드디어 우리 희곡에 나오는 공안위원회를 요때 설립을 합니다. 근데 이 공안위원회 설립은 제가 아무리 여기저기 다 뒤져봐도 이 설립 이유는 명확해요. 지롱도파를 처형하기 위해서예요. 공안위원회가 그런 거예요. 반혁명 분자라고 의심된다 하면은 혁명재판소에 그냥 쳐넣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재판받으면 거의 무조건 그냥 사형입니다. 아니면 무기징역이거나. 그러니까는 정치적 재판을 드디어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근거를 공안위원회를 통해서 마련이 되는 거죠. 당연히 속내가 뻔히 보이니까 지롱도파이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설립 반대하겠죠. 하는데 마라가 공안위원회 설치를 반대하는 애들도 반혁명 분자. 그래가지고 이 공안위원회를 그냥 억탕지로 빨리 설립을 하거든요. 설립하고 나니까 지롱도파가 여기서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죠. 보세요. 공안위원회는 산악파 애들이 자기의 국내 정치용으로 만들어낸 어떤 공안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명확히 겨냥하고 있는 바들이 누구예요? 지롱도파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롱도파가 이런 수를 씁니다. 니네들이 설치한 기구에 너네들이 한번 나잡아줘봐라 라고 하면서 지롱도파가 마라를 공안위원회에 고발해가지고 혁명재판소에 회부합니다. 그런데 마라는 얘네들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수를 쓰지? 이러면서 그냥 그래? 알았어? 우리 이 산악파가 설립한 이 공안위원회가 얼마나 정직한지를 내가 보여줄게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재판받으러 들어갑니다. 근데 당연히 혁명재판소는 이미 얘네 편인데 당연히 무죄 때리죠.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마라가 더 과격해집니다. 봐라, 나는 무죄다. 그러면 나를 이곳에 밀고 한 놈들이 반혁명 문제다라는 명분을 얻게 되는 거죠. 나오자마자 바로 막 본대 신문 써가지고 막 지름높이 잡아들여! 하면서 막 개싸움이 돼가지고 흘러가면서 드디어 이제 지롱도파이들과 왕당파이들이 대거 공안위원회에서 잡혀 들어가가지고 이 혁명재판소에다 회부돼서 대부분 또 몰락을 하게 되죠. 지롱도파가 요때 몰락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이렇게 지롱도파가 몰락하고 나니까 산악파라고 형성된 이 공포정치를 신하고 있는 이 집단은 너무나 강력한 권력을 가진 독재 집단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견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 안에서 혁명동지라는 뜻을 함께 품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또 갈려나가기 시작해요. 요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을 위너의 당통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는 당통, 에베르, 로베스피에르, 데글랑틴, 바레르 이런 애들이 같은 뜻을 품고 뭉쳐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또 각자 이름이 또 다르거든요. 특히 당통은 지르누파랑 이미 서로 내통하면서 가장 온건한 사람이라는 게 이미 증명된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희곡에서 읽을 주역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공포정치 시대에 대해서 서로 권력 다툼과 뭐 이런 거 하면서 싸워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 시기에 이 공포정치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뭐냐면 바로 마라의 암살입니다. 지롱도파의 처형을 지켜봤던 이제 한 시골의 처녀였던 샤를롯 코르데가 이러한 흐름으로 가다 보면은 다 죽는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샤를롯 코르데가 누구? 프랑스 고전주의 시대의 위대한 극작가 꼬르네유의 증손녀입니다. 그래가지고 마라가 암살당하고 나니까 이제 그 혁명파 내에서도 온건파와 강경파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온건파 쪽이 이제 세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마라가 암살당해버렸으니. 그러니까는 이 여론과 이 사람들은 이것 봐라, 얘들 봐주니까는 암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더 강경한 사람으로 다음 사람 추대해야 돼. 그렇게 해서 로베스피에르가 드디어 실권을 잡게 되는 겁니다.
당통은 그래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눠가지고 산악파 주도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이제 마지막으로 단계를 밟아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또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온건파로 갈려나간 당통파들 있잖아요. 이 당통파들이 우리 희곡에서 읽을 까미유 네물랭, 뭐 당통, 르장드르, 에로스여시, 라크루아 이런 애들이 다 당통과 이제 한 팀으로 있었던 이 온건파 애들인데, 얘네들이 또 지들이 그 혁명 세력 내에서 온건파가 된 다음에는 또 얘네들이 또 사유재산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지긋지긋한 사유재산은 보수화되고 나면 항상 주장하는 건가 봐. 이게 크구나. 이게 키예요. 이게 키예요. 이것 때문에 또 갈려나기 시작해요. 이것 때문에 혁명이 또 지지부진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주장해서 이전에 밀려나갔던 지론파와 왕당파에 남아있는 세력들과 계속 규합해가지고 자기네를 새로 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치적 싸움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또. 그러니까 로베스피에르랑 생지스트, 얘네들은 자신들의 이념과 자신들의 어떤 강력한 어떤 혁명 정신,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지들만을 남겨놓기를 원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소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강력한 공포 정치를 실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러한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에베르는 로베스피에르랑 같은 편은 아닙니다. 에베르는 로베스피에르랑 생지스트보다 더 극좌예요. 동지더라도 저딴 들이 한 그냥 죽여야 된다. 재판 없이 죽여야 된다. 더 강력하게 가요. 그런데 로베스피에르랑 생지스트는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저 당통파 애들을 어떻게 또 처리를 해야 우리들이 실행하려고 하는 이 방토스법. 또 요때 당시에 또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정책을 또 비판을 하거든요. 온건파 애들이. 이게 뭐냐면, 요때 당시에 우유값이 계속 너무 폭등을 하니까 민중들이 우유값 좀 어떻게 하라고 계속 원성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로베스피에르가 일시적으로 이 최고 가격의 상한제를 걸어버립니다. 이 이상 우유값 올리지 마. 이렇게 되고 나니까는 목축업 하시던 분들이 안 키워 라고 하면서 소를 그냥 다 학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유값이 더 올라. 이게 이제 최대의 실수죠. 그래서 시장주의자들이 로베스피에르랑 또 공산주의자네 뭐네 하면서 공격하는 게 다 이런 지점인 겁니다. 근데 현상을 가만히 놓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빵 때문에 국민들이 혁명에서 일어났는데 우유값 때문에 또 일어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유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던 거였는데, 그게 이제 저쪽 정치적 입장에서 놓고 보기에는 이용해 먹기 좋은 소재였던 거겠죠. 그래서 그 로베스피에르 우유 사건을 요때 언급을 하고, 요때 당시에 그리고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더 강력한 이제 그 공포 정치를 통해 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반혁명 분자들을 처단을 또 시작을 하는데, 요것 때문에 이제 로베스피에르의 악명이 높죠. 요때 당시에 그 온건파 쪽으로 갈려나간 사람들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여전히 남아있는 왕당파랑 지롱도파에 남아있는 세력들을 광범위하게 물색을 해가지고, 또 이전에 마라가 또 암살도 당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보복 심리 같은 것도 있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데요. 1793년 12월부터 1794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총살만 1600명, 그리고 익사형을 2000명 이상 시켰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혁명 세력 중에서 로베스피에르가 악명이 제일 높은 거예요. 대학살자. 제일 많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같은 혁명 내의 동지였던 당통과 온건파인 사람들이 슬금슬금 그들과 결별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더 극좌에 있었던 에베르가 쟤네들 저렇게 우유부단하고 온건하게 나가고 또 사유재산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재판도 없이 빨리 쟤네들 처단해버리고 우리 혁명 과업을 빨리 완수하자. 이렇게 더 강력하게 에베르가 주장을 하고, 로베스피에르랑 생지스트는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에베르가 먼저 로베스피에르랑 생지스트 쪽 애들한테 먼저 반기를 듭니다. 혁명이 너무 늦다고. 여기서 이제 에베르파가 나오게 되거든요. 먼저 생지스트랑 로베스피에르를 공격을 하는데, 로베스피에르랑 생지스트는 이걸 먼저 알아차리고 에베르를 먼저 처형장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르파를 먼저 숙청을 해요. 로베스피에르랑 생지스트 이쪽에 남아있던 공안위원회가 처단하기 또 쉬웠던 이유는, 이 에베르파가 아까 굉장히 과격한 애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네들이 공포정치를 하면서도 수세에 계속 몰리게 되니까 에베르파 애들이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또 이 국민 여론을 잠잠하게 해주기 위해서 또 피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리 앙투아네트를 처형하자는 의견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쪽이 에베르파 쪽입니다. 거짓 찌라시 정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마리 앙투아네트 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말들 몇 개 있잖아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그 에베르파 쪽 애들이 양산해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마리 앙뚜아네트를 이미 1793년 1월 20일 날 루이 카페를 처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해년도 10월에 와서 에베르파 애들의 주도로 마리 앙뚜아네트가 재판에 회부되는데, 그 재판 회부될 때 그 죄명이 그런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 근친상간을 했다. 이런 걸로 기소를 걸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극악무도한 애들이니 로베스피에르랑 센지스트 입장에서도 같은 편이지만 제거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러니까 당통파 그리고 온건파 얘네들이 더 쫄은 겁니다. 쟤네들 지금 뭐 하는 거지? 같은 편을 먼저 죽여? 이런 공포심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에베르파까지 숙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읽을 희곡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자, 역사 설명 콘텐츠가 돼버렸네요. 근데 제가 재밌게 부디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알고 있는 내용을 다 전달해드리기에는 너무 프랑스 혁명사의 내용이 방대해요. 그러니까는 이 우리들의 인물들이 그 역사 속에서 어떠한 서로 간의 정치적인 어떤 권력, 어떤 지형 속에 있었던가 이런 거 위주로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야지 이 희곡이 읽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점만 좀 주의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정보를, 사적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2편 희곡의 본 내용을 재밌게 한번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